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20세기 가톨릭 신학을 다루는 중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탑 칼 라너를 또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고하신 대로 한스 킹, 이분도 또 거장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킹도 이제 라너처럼 가톨릭 외부에도 널리 알려진 이름이 독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들어보셨죠, 그죠? 한스 킹? 저 낯이 익었어요. 그런 학자예요. 라너가 온건한 진보, 뭐 중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킹은 더 급진적인 흐름을 이제 대표하는 학자예요. 급진적이다 보면 어떻겠어요? 충돌도 많았겠죠. 맞아요. 바티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내부에서도 킹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교권에 맞서 싸운 개혁자, 가톨릭의 루터 같은 존재로 이제 보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엑스맨 같은 골치 아픈 어떤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상반된 평가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킹이 이제 20세기 가톨릭을 대표하는 학자인 건 너무 분명해요. 오늘 한스 킹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한스 킹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스위스가 이제 작은 나라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가 많이 나왔어요. 한스 킹,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발타자르도 스위스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스위스 출신 신학자는 누구죠? 스와치? 제가 아는 게 이렇게 좀 협소해요. 지식이 협소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누구요? 칼바르트. 옛날에 우리 공교개혁 할 때 츠빙글리가 스위스 분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녹아 있어요, 지금. 칼뱅이 활동했던 나라기도 하죠. 킹의 이력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킹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 자문위원이었다는 점. 킹은 개혁파로서 가톨릭이 이제 이 공의회를 계기로 더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랬어요. 가톨릭이 그동안 좀 폐쇄적인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현대성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랬고, 개신교와도 더 교류하고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0세기 가톨릭의 방향을 크게 바꾼 사건으로 평가를 받지만 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이 보여준 모습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 이후에 킹은 교권과의 갈등도 불사하면서 이제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이제 가톨릭 신학 교수 자격을 이제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킹의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19세기에 르와지, 티렐 기억하시죠? 이제 이분들이 출교당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킹은 이제 가톨릭 신자와 사제 자격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출교는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가톨릭 신학을 가르칠 자격을 이제 잃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킹을 이제 더 스타 신학자로 이제 키워주고 가톨릭 외부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만든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킹의 주된 관심과 활동이 교회 일치 운동이었다는 것도 이제 킹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킹은 가톨릭 교수직을 박탈당했던 그 학교가 티빙겐이었는데 그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때 옮겨간 직책이 뭐냐면 교회 일치 신학 교수라는 거예요. 이후로 킹은 평생 동안 기독교 교파 간의 대화, 그리고 기독교와 타종교의 대화에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되죠. 티빙겐이라는 이름이 낯이 익으실 텐데 여기에 누가 있었죠? 몰트만이 여기에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몰트만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또 교회일치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킹과 몰트만은 티빙겐에서 이제 교회일치 운동의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동역을 하게 되죠. 킹의 신학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저는 솔직히 이제 한스 킹 챕터가 좀 내용이 확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읽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을 수 있는데, 저희는 좀 대중신학 방송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학자의 특징적인 면을 좀 집어내가지고 기억에 남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킹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신교적인 신학을 한 가톨릭 신학자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가 생길 만한 표현이기는 해요. 킹이 개신교 신학을 베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킹의 신학과 개신교 신학에는 중대한 차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점에서 킹의 신학을 개신교적이라고 하는 건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일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교파 신학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넓은 신학을 했어요.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교류도 많았고 영향도 많이 주고받았고요. 일단 킹은 커리어 초기부터 바르트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킹의 박사학위 논문도 바르트 신학을 다룬 거였어요.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르트의 칭의론과 이제 가톨릭의 칭의론이 본질은 사실 같다. 근데 강조점만 좀 다르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장 크게 가르는 교리적인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킹은 어쩌면 이제 박사 논문에서부터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입장 차이를 좁혀보려는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방법면에서도 이제 킹의 신학은 좀 개신교스러운 면이 있어요. 킹은 신학의 두 가지 원천을 계시와 경험이라고 봐요. 기독교 계시와 인간의 경험
경험이 서로 이제 비판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게 한다. 이런 방법은 틸리의 방법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개신교 신학자들 지금까지 공부했었기 때문에 계시와 경험이 신학의 두 원천이다라는 말이 그냥 이제 평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 신학자한테는 이게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전 뭐 이런 거. 그렇죠.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 네, 맞아요. 가톨릭 신학은 성경과 전통을 거의 동등하게 놓을 정도로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킹은 계시와 경험이라는 두 원천에 비해서 전통을 부차적인 위치에 놓았어요. 킹이 개신교적인 신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신학의 내용 면에서도 개신교와 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 방법적인 특징, 계시와 경험을 전통보다 위에 놓는 이 신학 방법이 특히 개신교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너랑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라너는 교회 전통 안에서의 혁신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너는 가톨릭 내부의 교리적인 갈등, 이제 뭐 내인주의와 외인주의의 대립이라든지 뭐 자연과 은혜 사이의 대립 같은 것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라너는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이제 교회 전통 안에 머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도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킹은 이제 전통의 경계선을 넘는데 거침이 없었던 거죠. 교회의 전통 교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교황 무류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킹이 보기엔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교회도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황이 무료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혹시 이분 되게 오래 사셨나요? 욕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찍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교황을 건들 정도는. 네, 맞아요. 킹이 또 전통을 상대화했다는 지점을 좀 더 살펴보면 킹이 여기에 활용했던 방법은 패러다임 이론이었어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의 붐을 일으켰던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92회에 이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말해요.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쿤이 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보니까 과학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전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과학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과학의 성과가 쌓이면서 이제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연구 결과들이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에 이르면 이제 현재의 패러다임이 붕괴돼 버리죠. 그러면서 세상을 더 잘 설명하는 새로운 인식의 틀,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과학은 이런 패러다임의 급격한 교체를 통해서 발전해 가더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 뉴턴의 체계로, 그리고 뭐 다시 양자 물리학의 체계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해 갔던 게 이제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킹은 이 패러다임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킹이 이제 자기 책 이곳저곳에서 이 패러다임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분이 3대 유일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룬 3부작을 썼어요. 그 책 한 권 한 권이 다 저희 책 거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작 시리즈거든요. 이 시리즈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간의 어떤 이해나 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혹시나 저희가 그 책을 다룰 일이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킹은 근데 이 시리즈에서 각 종교의 역사를 설명할 때 매번 이 패러다임 이론을 아주 비중 있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럼 기독교를 패러다임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살펴봅시다. 킹은 기독교의 역사를 5시대로 나누고 이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요. 초대교회는 묵시적 패러다임, 고대교회는 헬레니즘 패러다임,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종교개혁기는 개신교 패러다임, 근대는 계몽주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패러다임 이론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회의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는 유용했지만 시대가 변하면 전통도 패러다임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계시와 상황이 원천이고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킹의 견해에 딱 맞는 이론이 패러다임 이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킹은 근대를 넘어서 6번째 시대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킹이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포스트 모던 신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스트 모던 담론의 특징이 있어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 진리 주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 킹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킹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수사적인 의미로 그냥 그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킹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학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에큐메니컬 신학이에요. 비판적 에큐메니컬 신학은 2가지 특징을 가져요. 복음을 첫 번째로 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이나 경험, 전통을 비판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이라는 거고, 또 자기 교파의 전통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타 교파, 타 종교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신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컬이라는 거죠. 그 뒷내용은 이제 우리 책이 이제 킹의 신론과 기독론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뭐 책을 이제 직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하자면, 퀸의 신론은 헤겔과 굉장히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해요. 내재 안에서의 초월이라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좀 내재적 경향으로 다소 치우치게 된다. 어쨌든 좀 헤겔적이다, 신론은. 기독론은 누구랑 비슷하냐? 뭐 슐라이어마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유주의 개신교의 기독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성취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입장. 자유주의 다룰 때 이제 봤던 그 입장 있죠. 그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퀸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퀸의 기독론도 이제 가톨릭 내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되었던 거죠. 퀸이 가톨릭 신학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두 가지가 가장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교황 무류에 대한 비판과 또 하나는 이제 기독론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퀸의 신론과 기독론을 보면 19세기, 20세기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하고 내용이 꽤 비슷해요. 이것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개신교적인 신학을 한 가톨릭 신학자다라는 특징에 좀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비판도 많이 있었죠. 당연히 가장 큰 비판은 이게 가톨릭 신학이 맞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논란이 되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칼 라너는 가톨릭으로 위장한 자유주의 개신교도다라고 이제 비판을 위장이란 했다고요. 단어죠. 예. 그리고 올슨도 이제 킹의 신학의 내용은 가톨릭보다는 개신교 신학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죠. 근데 이 비판은 반대로 또 장점이기도 해요. 킹은 다소 개신교적인 방식으로 자기 전통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가톨릭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골치 아파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20세기 후반에 이제 가톨릭 신학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확장해 가는데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세기 가톨릭 신학, 가톨릭 루터라고 불렸던 한스 퀸의 신학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별책부록 하시면서 동시대의 다양한 분들을 또 우리 함께 다뤄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오늘 어떤 분인가요? 저희가 가톨릭 신학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1으로 네. 그날 소개한 학자와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분을 한 명씩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분은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학자 실레벡스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되게 예, 쉽진 않아요. 실레벡스, 스킬레벡스, 뭐 실러벡, 막 책마다 굉장히 다양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라너나 퀵만큼이나 인지도가 높은 학자는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된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잘 안 알려져 있는 분인데, 할 라너와 한스 퀸과 함께 20세기 가톨릭의 혁신을 대표하는 3명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학의 내용을 여기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포지션은 이제 온건한 진보였던 라너보다는 더 급진적이었던 퀸에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퀸 별책부록에 소개를 하는 건데, 이분도 이제 필요하다면 전통도 비판과 수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판했던 게 가톨릭의 화채설이었어요. 이분은 빵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변해서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런 교리가 현대 세계에서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빵과 포도주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톨릭 전통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죠. 그리고 예수 연구에 있어서는 역사 비평도 아주 적극 활용하는 등 꽤 진보적인 학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킹처럼 이제 바티칸 당국으로부터 3차례나 이 사상에 대한 조사와 이제 검열을 받았다고 하죠. 킹처럼 파국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책에는 아주 뭐 스힐레 베이크스 맞아요.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뭐 슐레벡스 다양한 이름으로 하여튼 표현되지만, 이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저희가 별책부록에 홍쌤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20세기 가톨릭 혁신을 대표하는 신학자, 또 별책부록까지 해서 두 분을 만나본 거죠. 한스 퀸과 슐레벡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될지. 이제 가톨릭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은 발타자르예요. 앞선 두 분보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10장의 C절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발타자로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